네, 대학가의 등록금 인상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반대하지만 대학들은 이대로는 대학 운영을 할 수 없다며 인상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등록금 동결로 대학 교육 환경이 얼마나 나빠졌는지, 교육부는 인상을 용인할지 전문가들과 토론해 보겠습니다. 김영철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박승재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혁신연구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지금 대학들이 등록금 인상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서강대, 국민대가 지금 결정을 했고요. 주요 대학들이 지금 일제히 인상할 것 같은데 우선 그 구체적인 움직임이 어떤지 먼저 한번 좀 보겠습니다. 박승재 본부장님, 한국교육개발원에서 교육 문제를 전문하고 있는데 대학들 뭐 이렇게 다 발표를 지금 차례대로 하고 있는 겁니까? 실상이 어떻습니까? 예, 지금 우선 국민대와 서강대가 발표를 했고요. 예. 그다음에 연세대가 유력하게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서울의 주요 사립대, 주 사립대. 큰 사립대학들이 인상 움직임이 있으니까 지방에 있는 소규모 사립대학이나 여타 사립대학들도 여기에 동조하는 그런 움직임이 예. 포착되고 있습니다. 지금 비수도권 사립대는 일부 조금 이미 올린 데가 있다면서요? 예, 저희가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서 예. 등록금 상한선 제한을 두고 물가 상승이라든지 학부모 가계 부담 등을 고려해서 교육부에서 그동안 등록금 인상을 좀 자제해 주십사 하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만 대학 운영 사정상 어쩔 수 없이 올려야 되는 대학들은 그간 조금씩 올려왔습니다. 그래서 2023년, 4년 해서 약 10여 개 대학들이 일부 올렸고, 올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수도권의 주요 사립대 위주로 인상 계획을 발표하고 있고 김영철 교수님 서강대 인상 결정했어요. 예. 네, 서강대 계시는데 가장 먼저 지금 올해 인상 네. 를 들으셨습니까? 네. 뭐 이제 어떻게 그 첫 스타트를 끊게 됐습니다만 이거는 사실 거의 모든 대학들이 네. 함께 지금 보조를 맞추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모든 있습니다. 대학들이. 예. 그러니까 사립대 총장협의회에서 이제 설문조사를 했는데 예. 90여 개 대학 총장 중에 금년에 등록금 인상 계획이 있다라는 곳이 한 48곳, 그러니까 한 뭐 절반 이상의 예.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예. 아마도 많은 대학들이 금년도에는 인상에 따를 것 같습니다. 지금 대학들이 지금 많이 인상한다고 하는데 저희가 이제 대학 등록금 인상 주제를 다루니까 시청자들이 뭐 여러 가지 지금 의견을 많이 올리고 있네요. 지금 어느 때인데 뭐 대학 등록금 올리나 이런 주장도 있고 그러는데 일단 국립대는 아직 어떻습니까? 사립대가 인상 발표를 하는데 국립대는 아직 그런 움직임은 없어요 혹시? 국립대학 그 종장님들도 교육부에 건의를 해서 교육부 차관님하고 한번 회의를 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올려달라고 그래도. 예. 재정 사정이 난감한 것은 국립 뭐 가릴 것 없이 사실은 좀 어려운 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예. 국공립대학들은 대학의 설립 취지 자체가 사립과 다르기 때문에 예. 그 공공성이 강화되고 있고 또 최근과 같이 국내외적인 그런 난맥상,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공립대학은 사립과 조금 차이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됩니다. 지금 상황이 워낙 경제 상황도 안 좋고 그러니까. 자, 이 대학 등록금을 못 올린 게 정부가 이제 규제를 해왔는데 이게 2009년부터 시작됐다면서요. 이렇게 오랜 동안 등록금을 못 올렸으면 대학들 재정 상황, 학교 시설 지금 상황이 어느 정도로 안 좋아졌습니까? 네, 이것을 말씀드리려면 상당히 저도 좀 참담한 마음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가장학금 2 유형이라고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국가장학금 1 유형은 학생들한테 직접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이고요. 예. 국가장학금 2 유형은 대학들에게 장학금을 나누어 줍니다. 대학에. 연간 한 2,600억 정도의 예산을 대학들의 장학금으로 쓰라라고 나누어 주는데 예. 그 조건이 등록금을 동결 혹은 인하한 경우에만 준다, 등록금. 국가장학금 2 유형으로 나눠주겠다. 그러니까 대학들 입장에서는 만약에 등록금을 올리게 된다면 예. 학생들한테 가야 할 이 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건 학생들한테 굉장히 큰
신뢰가 되는 거죠, 학교 예. 입장에서는. 그래서 차마 이렇게 등록금을 올리지 못하는 상황이 지금 16년째 지속이 되어 왔습니다. 16년째. 그러니까 2009년도에 당시에 사립대학 등록금이 740만 원이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 대략 740만 원입니다. 아직도 그대로 예, 16년 예. 전이나 그대로. 그러니까 이게 물가 상승이 한 1.4배 정도 지금 진행이 됐거든요. 그냥 예. 16년 사이에. 그러면 물가 상승대로만 따라간다면 한 1,030만 원 정도까지 올라가야지 네.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물가를 반영한 수준의 등록금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740만 원에 그대로 멈춰 있으니까 대학들로서는 이제 매해 실질적인 예산 삭감이 매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가를 감안하면 실제로 그렇습니다. 예산이 깎이는다. 예. 깎이면 줄어든다. 그러면 어떤 그렇죠. 일이 지금 대학이 실제 운영되고 대략 있어요? 한 30% 정도의 실질 예산이 이제 감소가 됐는데 네. 뭐 예를 들면 이제 공대 같은 경우에 실험 실습 기자재들을 확충할 수 없는 새로운 첨단 기자재를 사들이기도 확충할 수가 어렵고. 없고, 음대 같은 경우에는 방음 시설이 시간이 지나면은 노후화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방음이 안 된 상태에서 음악 교육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저희 이제 사회과학대학 같은 경우에는 논문을 구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네. 논문을 저도 이제 해외 유학가에 있는 제자한테 연락해서 예. 논문 좀 보내달라 뭐 이런 경우들이 흔하게 발생하는데, 논문 구독이라든지 새로운 학술 잡지 구독도 다 돈을 내야 되는 건데 그렇죠. 그게 그것도 다 볼 수도 계속 없고. 줄이고 있습니다. 그 예. 잡지 구독에 줄이고 있고, 그 다음에 시설을 이제 전반적으로 인테리어도 바꾸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노후가 되면 이런데 엄두를 못 내는 그런 일들이 모든 대학들의 16년 동안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교수들 등록금이 동결되면 재정이 어려워지는데 교수들 급여도 동결이 거의 사실상 돼 있는 셈인가요? 예. 교수님 월급도 이제 학생들 등록금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예. 쉽게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등록금 인상 문제는 2008년도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2008년. 2008년까지는 대학들이 연 평균 6% 정도의 등록금 인상을 해왔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인 문제로 굉장히 대두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그때 그랬었죠. 예. 학생들의 불만, 예. 부담, 학부형들의 그렇습니다. 불만이 컸으니까. 그래서 언론에서도 굉장히 많은 예. 비판적이었고 예. 그래서 2010년도에 고등교육부를 개정을 해서 예. 등록금 인상 상한율을 규정을 했습니다. 상한선. 그래서 예, 네. 상한선을 규정한 게 3년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5배까지 상한을 뒀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상한을 뒀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대학들은 그 상한까지 올리니까 2011년도에는 학생들이 거리로 뛰쳐나왔습니다. 등록금이 너무 비싸서 우리는 학교를 못 다니겠다. 특히 지방에서 올라온 유학생들, 학생들 같은 경우는 너무 부담이 많다. 집값도 비싸고 월세도 등록금도 좀 비싸고 해서 못 등록금도 비싸고. 다니겠다 해서 그래서 이제 교육부가 2012년도에 국가 장학금 2유형이라고 해서 국가 장학금에는 예. 두 가지의 유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1유형은 소득에 연계해서 줍니다. 그러니까 저소득층 위주로 네. 이 소득이 낮을수록 네. 전체 등록금을 내지 않고 장학금으로 다 받아갈 수 있게끔 해주고, 두 번째는 교수님이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대학이 학생의 등록금을 인상하지 않고 그다음에 정부의 지침과 어긋나지 않게 하는 경우에 그에 맞춰서 거기에 대학의 행정과 연계해서 지급하는 게 국가 장학금 2유형입니다. 그래서 2유형. 그걸 신설을 해서 지원을 하면서 대학 등록금을 인상을 좀 자제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자제해 달라고 이제 요청해서 등록금을 못 올린 결과 대학 재정이 나빠져서 새로운 첨단 기자재를 확보하지도 못하고 또 교수들 월급도 오르지 않으니까 좀 그 사이에 대기업들은 급여를 계속 올리니까 교수님들 초봉 죄송합니다만 초봉이 이 좋은 대기업 초봉에 어떻게 되죠? 교수님들 이제 박사학위까지 받으니까 오랫동안 공부를 하는데 일반 기업의 신입사원보다는 오히려 낫죠? 이제 대기업들 초봉이 괜찮은 대기업들은 요즘 이제 5천만 원 이상 하거든요. 네. 그런데 대학 교수 초봉이 그 정도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요즘은 비정년 트랙이라고, 네. 그러니까 정년 트랙이 아닌 강의 전담으로만 뽑는 이제 교원들이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신임 교원 중에 사실은 비정년 트랙이 거의 한
70% 이상 될 정도로 그 많아졌는데 강사와 옛날 강사와 좀 다른 겁니까? 그렇습니다. 약간 시간 강사 중에서 학교에서 완전히 고용되어 있는 전임 시간 강사다 이렇게 전임 시간. 볼 수 그분들은 있습니다. 급여가 아주 안 좋아요. 이분들은 보통 한 연봉 3천 혹은 4천 뭐 이 정도 됩니다. 다 좋은 대학에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일 텐데. 보통 한 석사, 박사 마치고 또 시간 강사하고 포닥하고 한 10년 정도 예. 공부하신 분들인데 그러니까요. 뭐 3천, 4천 정도의 연봉으로 임용되는 게 보편적이고요. 예. 정년 트랙으로 바로 임용되는 그러니까 뭐 6천, 7천으로 임용되는 분들은 굉장히 운이 좋은 분들이고 그래요. 그런 오. 정도의 상황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비정년 출액의 급여를 보니까 일반 대기업 초봉의 평균 초봉에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한참 못 미치는 네, 수준입니다. 못 미쳐서 일반 대기업에 들어가는 나이보다 훨씬 대학의 그 비정년 출액도 공부도 오래 하신 분들이니까 상실감이 좀 클 것 같은데 여튼 대학 등록금 동결의 부작용입니다만 동결되는 사이에 시설은 나빠지고 좋은 교수를 확보하기 어려웠지만 학부형과 학생들은 부담이 덜어져서 나름 혜택을 입었다. 이제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 사이. 한편으로는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예. 네. 우선 등록금이 올라가지 않으니까 그나마 가계 부담은 그 정도에서 이제 묶여 있는 거고. 예. 하지만 이제 교육의 질을 보게 되면 이제 인공지능 시대에 들어오면서 인공지능, 데이터 사이언스, 그다음에 첨단 기술 분야에는 우수한 인재들이 학교로 오려고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미국 같은데 그대로 머물러 있고 국내로 들어오지 않는다든지 국내로 온다 하더라도 IT 기업들, 그 예. IT 기업은 연봉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쪽은 인공지능 특히 첨단 분야는 학교에서 교원 구하기가 힘들고 특히 저희 공공연구소에서도 굉장히 힘들어서 사람을 뽑을 수가 없습니다. 급여 수준이 워낙 열악하니까. 예. 네. 왜 그 미국이나 예. 들은 뭐 글로벌 기업에 가면 몇 배, 뭐 네다섯 배, 심지어 네다섯 배 더 받는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지금 우선은 학부모나 학생들 부담은 조금 덜하겠지만 그런 우수한 사람들이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학교에서 학생들하고 같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학생들은 지금 수준에서 교육을 받고 나가면 다시 취업이 힘들어지는 그런 악순환이 벌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 문제들 때문에 이제 등록금을 인상을 시작했는데 서강대도 좀 인상을 발표했습니다만 혹시 학생들 반응은 어때요? 일단 학생들은 뭐 등록금 올리는 걸 싫어할 것 같으니까 반대가 좀 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명박 정부 시절에 그때 이제 이 정책, 소위 이제 반값 등록금 정책이거든요. 그래요, 반값 등록금. 등록금 부담을 이제 반으로 낮추자는 네. 그런 취지였는데 그때는 등록금의 부담이 상당히 컸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방학 때 등록금을 구하기 위해서 봉사판에서 노가다를 하기도 하고, 알바도 하고. 예, 예. 그리고 해외에 가서 알바를 뛰어와서 돈을 구하기도 하고 이런 사례들이 속출했었는데 지금 어떠냐면 정부에서 국가장학금을 굉장히 늘렸습니다. 지금 이제 거의 몇 천억 수준이던 국가장학금이 이번 2025년 예산에서는 5조 3천억까지 늘어났어요. 예. 그러니까 사립대학 등록금 총액이 14조거든요. 근데 국가장학금이 지금 5조 3천억이에요. 예. 그리고 각 대학에서 또 한 수천억 규모의 자체 장학금을 또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계산을 해보면 대학 등록금이 한 4, 50만 원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실제 부담은 학생 1인당 350만 원 나옵니다. 장학금을 다 받게 돼서 예, 예.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본다면 한 달에 한 29만 원 제가 계산해 보면 예. 한 달에 29만 원이에요. 29만 원이면 뭐 한 과목 학원비도 안 되는 정도의 부담이죠. 예. 뭐 개인에 따라서는 저소득층은 완전히 면제가 되고 네. 약간 고소득층은 전액을 다 내기도 합니다만 평균적으로는 한 과목 학원비에도 미치지 않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과거보다는 일각에서는 대학 등록금이 강남의 반려견 유치원 비용보다 많이 쌉니다. 적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학생들이 예전보다는 그렇게 크게 반발하지는 않는 게 있는 거죠. 아, 그래요? 물론 학생회들의 입장은 기본적으로는 등록금 인상에 반대한다는 한다고 게 하지만 보편적인 예, 입장입니다.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결국은 당장에는 등록금을 적게 내서 유리한 것 같지만 새로운 지식을 이렇게 배우기 위한 준비가 잘 안 되기 때문에 학생들도 강하게 좀 반대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일단 각 대학에 편지를 보냈더라고요. 등록금 동결을 요청을 했는데
그동안에는 이게 등록금 동결을 그동안에도 올리고 싶었지만 교육부의 동결 유도 때문에 못 올렸을 텐데 이번에는 교육부 지침이 조금 잘 안 먹히는 겁니까? 혹시 이게 뭐 탄핵 정국 영향이 있는 거예요? 지금이 평상적인 시기와는 분명히 다른 상황임은 분명합니다. 예. 그래서 이전에는 이제 잘 교육부 정책에 좀 협조를 해주는 대학들도 지금 하필이면 지금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힘든 시기에 그렇죠. 다들 등록금을 인상하겠다고 하니까 굉장히 난감한 상황입니다. 이제 교육부에서는 보도된 바에 의하면 이 국가 장학금을 5,800억 원을 전년도보다 더 많이 편성하고 늘렸다 이거죠? 예, 더 늘렸고 그다음에 이 국가 장학금 2유형 이제 2유형은 등록금을 인상하게 되면 거기에서 지원이 잘 안 되는 이제 그런 유형이었는데 그러니까 교내의 장학금을 10% 정도 줄여도 네. 우리 국가 장학금 2유형을 그대로 지원하겠다 하는 것으로 이제 대학들에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5,800억 원 예산 정액하고 교내 장학금 10% 정도의 유도리를 둬가지고 그러면 대학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뭐 3%에서 5% 내외의 인상분과 유사한 비슷한 금액이 되니까 이걸로 올해 좀 협조해 주십사 하고 그렇게 이제 편지를 간곡하게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사립 때는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사립 때는 계산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등록금 포기했을 올리는 때 것과 장학금 깎이는 걸 계산해 보니까 올리는 게 조금 수입이 더 많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잖아요. 예. 그러네요. 그럼 혹시 교육부는 이런 거에 대해서 추가로 등록금 국가장학금 툴을 깎는 거 말고 다른 수단이 있어요? 막을 방법? 제재하랄까? 그런 방법이 있어요? 예전에는 정부에서 그 대학들에 직접적으로 지원해주는 일반 재정 지원 사업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프라임 사업, 코어 사업, 평생교육 단과대학 사업 이런 게 이제 과거에 진행되던 사업들인데 거기에 참여하는 조건이 국가장학금 2유형에 참여하는 대학에 한해서 이러한 재정 프로그램에 지원할 수 있다. 뭐 이런 조건을 뒀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뭐 국가장학금 2유형 문제가 아니고 국가장학금 2유형에 들어가지 않으면 정부에서 받을 수 있는 모든 지원금이 사라지기 때문에 대학으로서는 뭐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등록금 인상은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한 몇 년 사이에는 다행히 그 부분은 사라졌어요. 그런 그 제재는 그래서 그 연결고리는 대학들이 국가장학금 2유형만 포기하고도 등록금 인상에 한번 나서 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좀 정확하게 그 사립대학에 뭐 적립금이라는 게 있다는데 그 적립금을 사용할 수는 없나요? 등록금 인상 대신에 적립금이라는 건 어떻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원래 적립금이라는 것은 이 연구라든지 또는 건축, 그다음에 장학, 퇴직 이런 목적으로 쌓아두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미래를 대비해서 우리가 큰 시설 투자라든지 그런 또 재정 안정화를 대비해서 이제 적립해 두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당장 적립금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이 적립금의 고유한 용도 자체가 미래 대비, 장기 대비로 그런 큰 사안에 써야 될 돈인데 이걸 등록금 인상분에 이걸 대체해서 쓴다고 그러면 이게 결국은 장기적인 문제를 단기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땜질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대학마다 적립금 규모가 상당히 다르고 과도하거나 일부 대학이 이제 부정한 사례가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적도 있었어요, 사실 대학들. 일부 대학은 소송까지 간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일부 대학의 하나는 문제이고 대부분의 대학은 아직도 이제 장기적으로 우리가 대비해야 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적립금을 흘러서 쓰는 거는 조금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네요. 또 하나 중요한 이슈가 이렇게 대학 재정이 어려워진 게 등록금 동결에 따른 게 크지만 우리가 대학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초등, 중등, 고등 이 교육청 소관이잖아요. 교육청의 경우에는 중앙정부가 거둔 세금의 일정 비율 20% 이상을 지방재정
교육재정교부금으로 강제로 보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청의 예산은 좀 넉넉하다. 그래서 뭐 학생들한테 PC를 무료로 나눠주는 지자체도 많이 나오고 있다. 돈을 좀 낭비를 한다는 지적도 많은데 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 넉넉한 문제, 이걸 대학 재정에 쓸 수는 혹시 없을까요, 김영철 교수님? 네, 그 지방재정교육 네. 교부금법 이게 이 교육계에서는 굉장히 뜨거운 감자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예. 이 학령 인구가 계속 감소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2009년도에 한 800만 명 정도였어요, 학령 인구가. 예. 지금 한 560만 명 정도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30%의 학생 수가 줄었는데, 저출산 때문에 그렇죠. 예. 네.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이 학교들한테 배분되는 예산이 그만큼 줄여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지방교육재정 이 교부금의 총액을 보면 예. 2009년도에 31조였고 예. 올해 예산은 72조입니다. 72조. 그러니까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와. 그러니까 31조에서 무려 40조 정도가 더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네. 학생 수는 30%가 줄었는데 음. 이 교부금은 2배 이상 늘었어요. 네. 그러니까 학생 1인당 집행되는 예산은 엄청나게 많아진 그런 상황입니다. 학생 그래서 수는 주는데 교부금 늘어난다고. 교부금이라는 게 이 세금이 늘어나는 만큼 지금 자동적으로 늘게 돼 있잖아요. 이 교부금 법이 그렇습니다. 네. 20.79%를 네. 내국세의 그 해당 부분을 자동으로 음. 이 교육청에 나눠주게 네. 되어 있는 것이 교부금 법입니다. 이게 이제 당시에 우리나라 경제개발 상황에서는 60년대, 70년대 예. 정부는 가난하지만 네. 20% 정도의 예산은 우선적으로 교육에 투자하자라는 굉장히 강력한 어떤 우리가 인적 자원 개발에 대한 의지의 표명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 있지 않습니까? 학령 인구가 줄고 있고 예. 다른 데 써야 될 예산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묶여서 지금 내국세의 약 5분의 1 가량이 강제적으로 이 교육청으로 배분되고 있는 상황이 예.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지속이 그렇게 돈이 나가서 지방 재정 교부금이 충분한데 대학 재정은 이렇게 어렵다. 그러니까 그 돈을 대학 재정을 위해서 좀 쓸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또 쓰면 안 되느냐, 뭐 그런 방법이 없어요? 좀 전에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그건 이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그 법 자체가 지금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재원을 마음대로 쓸 수 없는 상황이고 법을 고치려고 하는 노력은 없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의원들은 지금 혹시?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데 국회 사정이 아시다시피 다른 걸로 싸우고 계시기 때문에 네. 지금 정치적인 안건 때문에 사실은 실질적으로 필요한 경제적이거나 교육적인 이런 부분의 논의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엄청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렇습니다. 특히 이렇게 사실은 예. 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은 우리가 그러니까 한국 전쟁 이후에 예. 우리가 세계 최빈국에서 세계 10대 강국으로 성장하는데 가장 그 큰 역할을 한 게 교육을 표준교육, 초중등 교육을 세계에서 가장 질 좋은 교육으로 하는데 초석이 된 겁니다. 네. 그래서 내국 세입, 그러니까 우리 세금을 거두면 내국세가 들어오면 내국 세입의 20.79를 네. 곱해서 바로 자동적으로 지방교육자치단체로 넘어가게끔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지금은 인구 감소기가 있고 네. 그리고 고등교육이 지금 투자가 돼야 되는데 뭐 그 재원이 안 되니까 이 재원 배분을 좀 달리 해달라 하는 그런 측면에서 계속 법안이 올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이 법이 국회에서 제대로 심의가 되지 심의가 안 않고 되고. 통과를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 또 하나 대학이라고 해서 우리가 다 지원해 줄 수가 없습니다. 대학도 우리가 학령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예.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학교들은 구조 개선을 하고 퇴로를 마련해서 퇴출을 시켜야 되는데 그 법도 국회에서 통과가 안 돼서 계류되어 있습니다. 퇴출도 안 돼요? 예. 국회의원들 뭐 하는 겁니까 이거? 그건 이제 퇴출도 안 되고 지방교육재정도 고치자는 주장이 있는데 고치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그런 그 제한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교육부로서도 또는 대학의 입장에서도 특별히 돌파구가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법에 의해서 모든 게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법이 통과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지금 다른 걸 조정해가지고는 이 돌을 빼가지고 저 돌에 메우는 그런 지금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강제적으로 이렇게 할당하는 것은 그동안의 우리 교육 투자로 우리가 선진국의 문턱에 다다르는데 큰 역할을 했지만
이제 학생 수가 줄기 때문에 바꿔야 하는데 국회의원들이 법을 안 고친다. 그래서 빨리 고쳐야 될 필요성이 있다. 자, 이거 국회의원들이 법을 안 고치니까 뭐 여기서 두 분이 아무리 큰 소리를 외쳐도 소용없는 일인데 그러면 등록금을 조금 인상하면 학생들이 조금 저항할 수 있으니까 등록금을 뭐 인상하지 않고 다른 방법 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혹시 있을 수 있나요?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할까요? 이 등록금이라는 게 사실은 각 국가마다 굉장히 다른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럽 같은 경우에 등록금 개념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초, 중, 고등학교랑 똑같습니다. 그냥 대학은 네. 그냥 다니는 거예요. 예. 돈은 국가가 다. 예, 그럼요. 우리나라 초, 중고에서 등록금 뭐 고등학교 조금 있습니다. 의미가 없잖아요. 고등학교 지금 무상교육이에요. 무상이죠. 네. 똑같습니다. 네. 이제 영미권, 캐나다, 호주, 네. 미국 이런 데 이제 등록금이 있죠. 근데 그쪽은 이제 사립대학에 애초에 충분한 자유권을 주고 사립대학들이 스스로 이렇게 경쟁 가운데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지향해 왔거든요. 뭐 기부금도 좀 받고. 기부금도 굉장히 네. 많이 네. 받고 있고요. 예. 또 자체적인 수익 사업도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와는 이제 토대가 완전히 다른 거죠. 예.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이것을 해외 유학생들을 유치해서 그것으로 어떻게 충당을 해라라는 어떤 이제 정부의 입장이 있는데 예. 이미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서 학교 분위기가 많이 안 좋습니다. 교육이 좀 원활하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예, 우리나라 네. 등록금 수준이 예를 들면 중국의 웬만한 등록금 수준보다 오히려 낮은 그런 대학들도 많거든요. 국립대 네. 같은 경우는. 예. 그러니까 이 중국에는 괜찮은 대학에 못 가는 학생들이 그냥 한국에 있는 대학으로 등록금도 밀려오는 싸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와요. 그런 상황에 지금 가고 있습니다. 박승재 본부장님 짧게 혹시 뭐 지금 상황에서 등록금을 올릴 필요성은 있는데 경제 상황도 아까 어렵고 정치적 혼란기 좀 보류했으면 좋겠다고 어떤 해법을 찾는 좀 방법이 있을까요? 아시다시피 대학은 기업이 아닙니다. 영리 기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굉장히 재원을 조달하는데 한정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금 이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기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 대학 자체가 설립된 게 미국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기부금 제도가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기부금을 통해서 저소득층 학생들이라든지 대부분의 학생들이 등록금을 아주 낮게 다니는 고급 사립대학조차 그렇습니다. 특히 최근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존스 홉킨스 대학이나 하버드 대학 같은 경우에는 가계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면 등록금을 거의 안 내도 되는 정도로 기부금을 가지고 그렇게 쓸 수 있는데 우리는 사회 정서가 예전에 한번 기여 입학제가 나와가지고 그게 부정적인 측면만 과장 보도되어가지고 그 부분이 지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이러한 난맥상에서 해결할 수 있는 뾰족한 수단이 없기 때문에 기부금 내지는 그런 기여 얘기를 좀 입학제에 본격적으로 대한 좀 얘기할 필요가 그런 있겠네요. 부분에 대한 논의를 정말 진솔되게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네. 그 대학들도 교육의 질을 높이고 산학 협력을 통해서 첨단 기술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교육의 질, 연구의 질을 높이지 않으면 학위 제조만 해가지고는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대학의 수준이라는 게 그 대학의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그 대학 교원으로 얼마나 채용하는지를 보면 그 대학의 수준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 대학 스스로가 노력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얘기, 대학 등록금 재정 상황 현실, 그리고 등록금 인상 관련 과연 올바른 해법이 있는지 관련 토론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영철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박승재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혁신연구본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